네, 전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야당 얘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이 탈당한 뒤 집단 탈당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었는데 실제로 뭐 그렇게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지금 수도권에서는 야권 분열로 표가 분산될 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수도권 의원들이 나왔을 때 당선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이 가장 큰 바로미터가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최측근인 송호창 의원마저도 안철수 의원을 따라 나오지 못하는 이 한국 정치 현실입니다. 당선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명분도 좋고 의리도 좋지만 다음에 당선이 안 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당선 가능성을 놓고 저울질하다 보니까 수도권은 그렇고 호남은 그러나 좀 이야기가 다르죠. 아시다시피 지금 황주홍, 유성엽 탈당했고 물론 문봉 의원도 나왔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내일 김동철 의원이 탈당하는 건 의미가 굉장히 크죠. 광주의 심장부에 광주의 광산갑에 김동철 의원이 나오면서 다른 호남 의원들의 연쇄 탈당으로 이어질 것이냐. 왜냐하면 호남은 지금 안철수 씨가 일정 부분 민심을 크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천정배 씨가 만들고 있는 국민회의하고 만약에 연대가 가능하다면 호남의 민심 축이 문재인 대표에 대한 반감과 맞물려 가지고 더 크게 탈당의 여론으로 흐를 수가 있다. 그래서 수도권은 주춤 관망, 호남은 상당한 흐름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며칠 흐름을 지켜보다가 탈당이 이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탈당의 변수는 아까 지금 박 교수 지적했다시피 본인의 당선 가능성인데요. 그 변수는 국민 여론이겠죠. 또 하나는 보다 결정적인 것은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의원 탈당 이후에 당을 어떤 모양새로 이끌어갈 것인가 이게 변수가 됐었는데요. 본인 중심으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안철수 의원 탈당 전에 나왔던 그 모습을 그대로 강하게 끌고 가고 있어가지고요. 심지어는 지금 원내대표인 이정골 대표도 지금 당의 윤리심판 대상에 올리겠다라고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냥 당내 조건으로 보자면 탈당이 더 많을 제2의 파동이 나올 소지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이제 다야 구도가 됐을 경우에 당선 가능성이 어려워지니까 탈당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지적했지만 호남의 경우에 탈당하더라도 어부지리를 줄 가능성은 없으니까 탈당이 쉬운데 수도권은 당장 탈당을 하면은 다야 구도가 바로 형성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있다가 밖에 나가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있는 거고 본인이 나가는 거고 이게 형성되니까 그러는데요. 최근 상황 보자면은 혹시 당에 있는 사람을 몰아내는 분위기 같기도 합니다. 물론 당을 주도하고 있는 쪽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에 있어도 죽고 나가서도 죽는다. 꼼짝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는 결과가 오히려 자칫하면은 문재인 대표가 지금 일방적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패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표께서 당의 위기를 수습하는 그런 수습책이 조금 우려스러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비주류를 좀 껴안아야 되는데 일정 부분 아까도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목희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는 완전한 친노 세력이고 김성곤 씨는 물론 출마를 안 한 분입니다만은 전략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을 해놓고 백지원 씨도 친노의 핵심이죠. 물론 정세현 계모입니다만 그리고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을 귀태라고 이야기해서 파문을 일으킨 홍익표 씨를 비례대표 TF팀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이런 걸 보면은 문재인 대표가 당의 위기에 대해서 지금 처절하게 반성한 것보다는 자기 개파 위주의 어떤 총선 전략을 갖고 가겠다. 저는 그래서 이러면은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당 화합에 도움이 안 되면 오히려 수도권도 향후 호남에서 얼마나 많은 의원이 탈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20석 이상만 보장되면 수도권도 탈당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자, 야당에서 지금 어느 때보다 여론의 흐름을 관심 있게 지금 주시하고 있을 텐데 자, 여론조사 결과 한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한번 짚어보죠. 자. 그래픽이 지금 준비가 안 된 모양인데요. 자, 안철수 의원이 차기 대선 야권 후보 지지도에서 문재인 대표를 상당히 높게 지금 따돌리면서 지금 상당 격차로 따돌리고 있는데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자막에 41대 33으로 나왔죠. 나왔는데 조금 이제 관련 통계 자료는 자막으로 좀 주실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높게 나왔어요. 여론조사라는 게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은요.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안철수 의원에 대한 대단한 인기보다는 새정치민주연합과 문재인 대표에 대한 상대적인 실망, 약세를 반영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안철수 의원 개인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높았죠.
그다음에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같이 합류한 이후부터는 그렇게 상당히 떨어졌고 야권 내부에서 경쟁력을 따진다고 하더라도 3위쯤 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박원순 여기에다가 그랬었는데 지금 이렇게 분당된 상태에서 밖에 나가서 혼자 혈혈 단신, 혼자 고립되는 거 아니냐, 내려 소멸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었는데 네. 지지가 높게 나오고 있다. 이거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안철수 의원 개인에 대한 열렬한 지지 못지않게 오히려 현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실망과 또 문재인 대표에 대한 실망이 바로 이쪽으로 이어지고 있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에 대한 기대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삭감이 됐지만은 미워도 다시 한번 왜냐하면 그동안의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더 증폭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안철수가 밖에 나와서 그래도 뭔가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네. 이런 기대감이 크고 거기 플러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친노 문재인 대표 세력들이 과연 야당을 집권 가능한 대안 세력을 끌고 갈 수 있겠느냐. 많은 국민들은 그걸 회의적으로 보고 있잖아.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상승 효과로 여론이 지금 안철수 후보를 갖다 1위로 끌어올리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그 안철수 의원 개인에 대한 열망이 상대로 줄었다고 강조한 이유는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 문재인 대표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실망감도 같이 지금 안철수 의원 앞으로 극복해야 될 것이다. 예컨대 소통의 부족 문제라든가 주변 여러 가지 참모들의 의견에 듣는 문제라든가 네. 또 지난번처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또 뭔가 고집스러운 새정치만 강조하기보다는 이제는 여러 가지 지금 신당을 만들려고 하는 다양한 세력들을 같이 포괄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네. 새롭게 안철수 의원의 정치관이라든가 리더십도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될 상황에 있어서 지금 그냥 지지만 가지고 안철수 의원에 대한 개인에 대한 지지로 해석해서는 본인도 조금 곤란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여론조사 한국갤럽이 조사를 했는데요. 휴대전화 RDD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20%였습니다. 자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은 호남 지역에서는 더 극명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48%를 기록했고 27%의 문 대표에 비해서는 2배 가까운 그런 지지도를 얻고 있는데 호남 민심은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철수 의원이 호남에서 보내는 지지도가 없었다면 탈당도 어려웠을 겁니다. 특히나 보니까 호남에서는 안철수 의원의 탈당에 대해서 반대와 지지 의견이 비슷해요. 이거는 네. 아주 대단한 현상인데 왜냐하면 지금 호남 유권자들이 그동안에 수차례 경고를 보냈습니다. 지난번에 네. 천정배 무소속 의원을 당선시킬 때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요. 니들 그러면 안 된다. 좀 바꿔라. 네. 안 바꿨잖아요. 오히려 지금 그 이후에도 수습하는 게 너무 좀 패권 수구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호남 민심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안철수 의원이 나와서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중도 정치 철학을 구현하는 그런 능력을 과연 가져갈 수 있느냐. 이거를 좀 눈여겨보고 있고 그다음에 조직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지금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회의를 만들고 있는 천정배 의원과 어느 정도의 연합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호남과 안철수의 중도, 그다음에 부산의 일부 지지층을 확보한 다음에 과연 손학규 같은 부분을 수도권의 중도층을 끌어갈 수 있는 손학규 같은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천안손 연대까지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 한번 보면서 호남 유권자들은 새정치 국민회의 지도부에 대한 비토 감정을 일정 부분 표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지금 뭐 안철수 의원이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신당으로서의 독자 세력을 완벽하게 갖출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분들하고 하나의 당을 구성해야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현재 이미 박주선, 박준영, 천정배, 심지어는 과거에 이미 정당 등록이 되어 있는 과거에 민주당 이름을 가지고 있는 김민석 의원, 전 의원 등등 이거 포괄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네. 제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새정치단 구회에 한정시켜서 간다면은 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조금 이렇게 세속적으로 협력한 이런 기술 같은 것도 그동안에 본인이 많이 체득했을 걸로 보는데 하여튼 네. 보완 과제로 보입니다. 그렇게 당장은 우리가 초점을 교섭단체 등록할 수 있냐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교섭단체 등록할 때 본인이 생각하는 사람들만 중심으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같이 했을 때 아마 구성도 가능할 겁니다. 네. 다만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본인이 10대 혁신안 제시했던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과는 같이 하지 않겠다. 나머지 뭐 중도 세력 이런 건 충분히 껴안겠지만라고 했었는데 이런 게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지 그것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천정배 의원도
만에 하나 이제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공천 탈락한 사람들이 오면 안 받겠다. 지금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대목이고. 네.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박주선 씨하고 그 다음에 신민당을 만들고 있는 저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지금 얼마나 많은 새몰이를 해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두 분은 조금 인기는 덜한 것 같아요. 천정배, 안철수가 어떻게 화합적으로 결합하느냐 이 문제가 남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철학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새정년을 나오기 전에 출구도 한 얘기 있잖아요. 낡은 진보 청산, 부패 척결, 새로운 인재 영입. 그것을 안에서 자기가 관철을 못했으니까 밖에서 과연 안철수식의 그런 창당 해법을 통해서 얼마나 할 수 있느냐 능력입니다. 그걸 좀 우리가 보면서 앞으로의 창당 또 확대하는 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건데 지금 문재인 대표가 정동영 전 장관을 찾아가서 복당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 전 장관은 다른 길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거부를 했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정동영 전 대통령 후보죠. 그분이 사실은 물론 뭐 그분도 정치적으로 명함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관악에서 그렇게 떨어지고 말이죠.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분도 이 전제 지금 뭐 친노가 지배하기 전에는 당에서 개혁의 주도 세력이 있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분인데 그 일에 좀 수모를 많이 당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정동영 씨도 사실은 전북 호남의 대지주로서 다시 등극할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정배, 안철수, 손학구 연대에다가 정동영 씨는 자기까지 포함하는 사자연대까지 구성해서 완전히 새로운 바람을 야권에서 만들고 친노 세력을 견제해서 야권의 재편을 하는 것이 본인의 앞으로 정치 생명을 위해서 좋겠다. 이런 판단이 좀 앞서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안철수 의원 탈당 이후에 뭐 당원 가입도 크게 늘고 있다면서 뭐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대표는 행보를 보면은 조금 마음이 급한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당원 가입은 최근에 이제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고요. 그래서 네. 이미 기존에 활동하던 사람들도 새로운 가입의 형태를 빌렸고요. 또 문재인 대표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 같으니까 지지하는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홍한 결과 지금 4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는 아마 기존에 당에 가입돼 있는 중복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는 얼마나 가입됐나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정동영 전 대표, 정동영 전 장관을 찾아간 이유는 저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계속 야권 통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표는 현재 가능하면은 오는 총선에서는 정의당 등과 같이 포함해서 단일 구도를 형성하고 싶어 할 겁니다. 네. 또 그렇게 됐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안철수 전 의원이 중심으로 한 신당도 같이 포괄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안철수 의원과의 통합은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일단 정의당을 포함한 통합을 구성하는데 정동영 의원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동영 전 의장은 지난번에 국민 모임으로 이른바 진보 정당 계열로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제 진보 정당들이 정의당으로 통합된 여기는 같이 합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과거에 민주당을 해왔던 사람들이 정동영 전 의원이 다시 한번 이쪽에 같이 합류해주면 좋겠다라는데 본인으로서는 좀 입지가 애매합니다. 네. 뭐 했다가 나갔고 진보 정당 갔는데 사람들에 따라서 한물로 간 것 같다 이런 평가도 있고 하는데요. 이 점에서는 오히려 지금 문재인 대표가 찾아간 것이 정동영 의원이 전 의원이 밖에서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중요한 명분과 근거를 조금 만들어주는 데 플러스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네. 저 문재인 대표의 소망사항이었겠지만 같이 포괄해서 정의당과의 통합 좀 쉽지 않은 과제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요. 제가 좀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만은 지난 2011년에요. 야당 통합운동이 있었는데 그때 두 개의 방식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네. 특히 참여정부에 주도했던 사람이 한쪽으로 간 것이 어디였느냐. 유시민 전 의원 등과 더불어서 통합진보당으로 갔습니다. 그다음에 이해찬 문재인 현 대표 등이 와가지고 민주통합당으로 왔죠. 그 상태인데 지금 통합진보당은 당시 어떻게 됐느냐. 아다시피 사태가 나면서 당이 깨지고 지금 정의당으로 남았습니다. 그럼 또 한쪽 지금 문재인 대표가 와 있는 이 당도 지금 최근 사태를 벌이고 있어서 네. 2011년 말에 참여정부에 참여해서 주도했던 야권 통합으로 운동을 했던 사람의 양쪽에다 지금 우리 야당 정체 지금 파동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자, 쟁점 법안 처리 문제도 지금 논란인데 내일 일단 다시 한번 여야 지도부가 만나거든요. 내일은 좀 결론을 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지금 비공식적으로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정치인들이 여론을 먹고 사는데 내년 총선도 얼마 안 남았고 이 이상 국회에서 더 이상 버티면은 정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 연방준비이사회가 0.25% 금리 인상했죠. 네. 그리고 가계부채가 1,100조 원을 돌파하고 기업부채는 2,500조를 돌파하고 내년에 또 60세 이상의 정년 연장을 하는 상황에서 대량 실업 사태가 야구되는데 국민들이 실제 체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선거에 뛰는 후배들, 시장 돌아다니는 후배들 물어보니까 IMF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시장 민심이. 네. 정치인들에 대해서 아주 진절머리를 낸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달이 되고 있고 또한 대통령도 물론 소통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지금 연일 지금 물론 직접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만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네. 최소한 경제 법안 빨리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런 여론 무시하면 말이죠. 정말로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일 만나겠습니다만은 특히나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그 일자리 만드는 법안들은 빠른 시일 내에 빨리 통과 28일 날 이전에 28일 날 데드라인 정기국회를 지금 보고 있는데 네. 통과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현재 이 법안이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분명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돼서 경제가 어려운 거냐 그건 별개의 문제 같고요. 네. 대신 이제 정의학 국회의장이 상당히 이 법안들을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과시키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청와대라든가 여당 내부에서 압박을 가했던 직권상정 문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강조를 했죠. 직권상정 대상은 아니다. 심지어는 어제 이제 이만섭 전 국회의장 연결식에 현 국회의장으로서 연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우회 민주주의하고 삼권 분립 문제에 대한 걱정을 같이 연결사에 넣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다. 그랬을 때 그러면 그 부분 문제만 지적할 것이냐 해서 오히려 정의학 국회의장은 실질적으로 해결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원래 여당과 대통령이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국회의장이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정말 여야가 풀지 않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노심초사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정의학 국회의장의 노력 속에서 일정한 부분이 해결될 소전이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시점으로는 월 말까지 걸려 있고 네. 선거 획정 문제도 같이 걸려 있고 하니까 조금 더 혹시 며칠은 더 걸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정의화 의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더군다나 국회 선진화법에 발목이 잡혀 있는 국회의 현실이고 절차적인 측면에 지금 많은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청와대의 고민이 지금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까지 한번 생각해 볼 정도라면은 국회의장의 역할은 민의를 수렴해서 일단 다급한 경제 현안을 갖다가 타파할 수 있는 그런 여론을 계속적으로 여야 대표들 전달하면서 네. 분위기 조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물론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등등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만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요건이 뭐냐 할 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어려운 경제 상황도 굳이 확대해서 가다면 해당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민심을 반영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민심의 반영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호통의 민심의 반영은 아닌 거고요. 이미 증명했었지만은 객관적으로 이게 지금 심지어는 긴급 재정명령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네. 직권상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새누리당 의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경제가 어려운 거 아니냐 이 정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네. 저는 그 점에서는 대통령이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가? 지난 3년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께서 정말로 생각하고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했다면은 실질적으로 그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데 초점을 둬야지 본인이 호통을 치면서 본인의 권위를 내세우는 그 초점을 두는 경향 같다. 이번에도 보십시오. 정말 그 관련된 법안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하면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네. 야당 생각이 다를지라도 정말 이 부분은 한번 따라 주십시오라고 한다든가 이런 방식이 돼야 되는데 여당과 국회를 향해서 몰아치는 거죠. 보십시오. 지난번에 원내대표가 이걸 보통 일을 처리하는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제 배신의 정치 파동으로 나가버렸어요. 그 다음 감당할 사람이 누굽니까? 당 대표 아닙니까? 요새는 이제 김무성 대표가 납작 엎드려 있으니까 화살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국회의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모양새가 청와대에서 원내대표를 향해 질책을 했다고 원내대표가 제거가 되고 나서는 이제 당 대표가 대상이 되어 있는데 당 대표가 이제 요새 일심동체가 되고 납작 엎드려 있으니까 네. 그 화살을 국회의장을 향해 직접 간다. 오죽했으면은 이만섭 전 의장 연결사에서 이런 말 했겠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절절한 마음은 알지만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거를 하고자 하는 절절한 마음보다는 대통령의 권위를 먼저 앞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갖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야당도 문제가 많다고 보는 거죠. 대통령은 국민의 여론을 낱낱이 분석하고 종합적인 보고서를 받지 않습니까? 한두 가지 보고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야당이 관광진흥법을 지난번에 통과시켰죠. 아무튼 그것도 이제 법안 심사 소위에서는 안 돼서 대표 간에 합의해가지고 직권상정한 케이스인데
지금 경제법안도 비판이란 테러방지법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야당에서 너무 조금만 이제 나무만 보고 산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너무 법안 통과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만에 하나 사건이 발생하면 누가 누굴 탓하겠어요. 대통령이 청와대 입장에서 본다면 국회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는 것 같지만은 국민도 원하고 있어요. 통과하는 거. 그럼 통과시켜줘야죠.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당략, 표를 계산하면서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다면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소통이 부동한 측면이 있죠. 그렇다고 대통령이 잘못한다고 막 이렇게 화살을 돌릴 수는 없는 겁니다. 잠깐 제가 좀 시간이 걸리지만 잠깐 얘기할 것 같은데. 짧게 조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독주를 많이 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뭐가 아느냐. 그리고 대통령도 국민의 대표이지만 국회도 똑같은 국민의 대표이고 훨씬 더 여론에 민감합니다. 여론조사를 토대로 보자면은 대통령의 법안, 파기헌법 기간제법에 반대한 여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럼 여론 따라야죠. 그러나 그 문제 차원이 아니고요. 그럼 테러방지법이 왜 안 되고 있느냐? 여야가 합의가 돼 있습니다. 충분히 합의가 돼가지고 통과시킬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통째로 지금 호통을 치면서 이 문제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께서 실제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초점을 둬야지 본인이 지도하는 호통 체제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좀 몰아가는 것은 안 된다라고 봅니다. 보십시오. 이번에 사람들은 그래서 전문가들은 해석을 대통령의 지금 이번에 관련 법안에 대한 압박을 정말로 이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쪽보다는 총선을 앞두고 하는 정치 게임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여야가 다시 만나니까요. 내일 여야가 국민을 위해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국 소식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